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새 40명 늘었습니다. 49일 만에 급증한 건데요. 특히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공식 집계 이후에도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인천 30명, 경기도 18명 등 최소 50명은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제2의 이태원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큰데요. 방역 당국도 감염 위험이 계속 높아지면 현재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첫 소식 김민지 기자입니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최초로 확인된 환자는 지난 13일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 열흘이 지나서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환자는 이태원 클럽발 전파고리에 있는 부천 돌잔치 뷔페를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해당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 12일 하루만 센터에서 근무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와 별개로 이미 이번 달 중순부터 다른 경로를 통해 감염이 시작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관련 확진자의 20% 가까이는 무증상 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파 장소로는 직장 내 구내식당과 작업장, 휴게실 등이 지목됐습니다. 밀접 접촉이 많은 장소였지만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안 하는 등 기본적인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방역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포장이나 직후 같은 일을 할 때는 마감 시간이 다가오면 이제 막 마스크를 안 쓴 상태에서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돌아다니니까 침이 다 튀죠.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데다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감염 비율까지 높아지면서 방역 당국엔 비상이 걸렸습니다. 물류센터가 위치한 부천시가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로 복귀하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거리두기를 강화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입니다. 위험도가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부 유행 지역을 대상으로 강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근로자들이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일을 했는지, 물류센터 방역 관리자가 방역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오늘 2차 등교가 전국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과 유치원생, 고2, 중3 학생들까지 모두 237만 명이 학교에 갔는데요. 설렘과 걱정이 교차한 학교에 민정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의 석 달 만에 등원한 유치원생들.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손 소독제부터 바릅니다. 들어갈 때도 거리를 유지하고 선생님 체온 체크할게요. 교실에서도 손을 씻으며 마스크를 쓴 채 수업을 듣습니다. 아이들은 감염 걱정보다는 오랜만에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 생각에 마음이 설렙니다. 심심했는데 유치원에 와서 역할놀이 하니까 좋아요. 노는 게 제일 하고 싶어요. 보고 싶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 이제 보니까 좀 기분이 풀리는 것 같아요. 간식도 한 명씩 받고 먹을 때만 마스크를 벗습니다. 이 유치원에 다니는 원생 190여 명 중 150명 정도가 오늘 등원했는데요. 이들은 등원할 때 한 번, 그리고 수업 중에 한 번, 총 2번씩 체온을 검사하게 됩니다. 초등학교엔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확인하고 책상마다 칸막이도 설치됐습니다. 쉬는 시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개인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놀이를 준비하는 그런 것까지 진행을 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하필 등교 첫날 확진자 급증 소식에 걱정이 큽니다. 굉장히 기다리던 등원이라서 설레기도 하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매일매일 확진자가 나오니까 걱정도 많이 되고요. 안 보내고 싶지만 또 본인은 되게 가고 싶고, 근데 이게 무증상이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이제 학교 같은 반 친구들도 자기가 본의 아니게 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전체 학생의 절반에 가까운 281만여 명이 학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확진자도 늘고 있는 추세지만 등교가 필요하다는 교육부 입장엔 변함이 없습니다. 원격 수업만으로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대면을 통해서만 가능한 충분한 교육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달 3일에는 고1과 중2, 초등학교 3, 4학년이
다음 달 8일에는 나머지 학년이 등교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하지만 등교를 다시 중단한 학교도 속출했습니다. 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지역 감염 확산이 심각한 지역 학교들인데요. 교육당국은 학교가 끝나고 PC방이나 노래방 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홍서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문은 굳게 닫혔고 학교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난주부터 등교 수업을 하고 있는 고3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오늘 처음으로 등교할 고2 학생들은 학교 문턱도 밟지 못했습니다. 증상을 경미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고 운동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했는 것 같습니다. 21일부터 기침 증상이 있었던 이 학생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확진 때까지 모두 50여 명과 접촉했습니다. 특히 학교 뒤 당구장 등에서 6명의 다른 학교 친구들과 접촉해 이들이 다니는 인근 고교 5곳도 등교가 중단됐습니다. 서울의 상일 미디어고에서도 3학년 학생 1명이 확진돼 48시간 동안 학교가 폐쇄됐습니다. 방금 감기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열이 많아서 보건소에 가서 진단 받아봐라 그래서 받은 후에 오늘 확정이 난 거예요. 경기도 구리 갈매지구에선 5개 유치원과 초중 고등학교의 등교가 2주 연기되고 원격 수업으로 대체됐습니다. 일가족 확진자 7명 중에 초등학생이 포함돼 인근 학교까지 영향을 끼친 겁니다. 2차 등교 첫날 전국적으로 560여 개 학교가 등교 수업을 연기했습니다. 쿠팡 물류 관련 확진자가 늘어나는 경기도 부천시가 250여 곳으로 가장 많고 경북 구미 180여 곳, 서울 110여 곳 등의 순입니다. 등교 수업 대상 2만 902개 유치원과 학교 가운데 2.7% 정도입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교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역할과 책임 있는 행동이 중요합니다. 교육부는 등교 수업 재개 일정은 진단검사 결과를 본 뒤 방역당국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학교 뒤 학생들의 PC방이나 노래방 방문을 금지한다는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며 개인 방역 준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의혹을 폭로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처음으로 수요 시위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할머니께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밝혔고 이번 논란이 위안부 운동에 대한 왜곡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제조를 30년 동안 제조했습니다. 그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데모 방식을 바꾼다는 거지 끝내는 건 아닙니다. 수요 시위와 정의기억연대를 비판한 이용수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 이후 처음 열린 수요 시위. 정의연은 할머니가 느끼는 서운함의 뿌리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진심으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할머니에 대한 일각의 비난 여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용수 인권운동가에 대한 비난과 공격을 제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군 성노예제 실태를 알리고 스스로의 존엄과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했던 그 30년이라는 세월이 딱 그만큼 후퇴되는 것이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이 지연된 원인을 돌아보겠지만 이번 논란으로 30년간 이어져온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이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세계 만방에게 외쳤던 여성운동이 일본의 무릎을 꿇게 하고 역사의 한 획을 그어야 될 들이 왜 이렇게 왜곡될까? 윤미향 전 정의연 이사장은 오늘 시위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를 한 뒤로 열흘 가까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오늘 성명을 내고 윤미향 당선인은 쏟아지는 의혹을 떳떳하게 소명하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다음 달부터 음주 교통사고나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는 보험 자기 부담금을 최고 1억 5천만 원 더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피해 보상의 대부분을 보험회사가 부담해 다른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오르는 문제도 있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을 현실에 맞게 개정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역주행하던 차가 행인 2명을 치고 달아납니다. 시속 130km로 도주한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음주운전 사고가 나 피해자가 사망하는 등 큰 피해가 나도 운전자는 최대 4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나머지 보상금을 보험사가 내고 피해자와 합의도 해주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15년이 났는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됐어. 그 사람은 지금 장애 판정 받아가지고 거의 그 뇌양병원에서 이렇게 재활만 계속하고 있거든. 보험사에서 계속 돈을 내주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는 음주나 뺑소니 사망 사고에 사고 부담금이 도입돼 운전자 부담금이 최대 1억 5천만 원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사망해 4억 원의 인적 피해액이 발생했다면 현재 운전자는 300만 원, 보험사가 3억 9,700만 원을 보상합니다. 그러나 다음 달부터는 운전자 부담이 기본 300만 원에 최대 1억 원을 더 내야 하고 그럼 보험사는 2억 9,700만 원을 보상하는 겁니다. 가해자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상한다는 어떤 사회적 비판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범죄 행위를 한 가해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지 않겠다는 게 근본 취지고.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음주운전 지급 보험금이 연간 700억 원 정도 줄어 보험료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계열사를 통해 총수일가 지분이 많은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미래에셋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몰아준 일감을 계산해 봤더니 규모가 400억 원이 넘습니다. 성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 진입로 주변의 미래에셋 계열사 광고판이 눈에 띕니다. 2017년까지 이 골프장을 운영한 회사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그 가족의 지분이 90%를 넘었습니다. 사실상 박 회장 가족 회사인데 2015년부터 2년 반 동안 그룹 계열사 11곳이 이 골프장에서 297억 원을 썼습니다. 해당 기간 매출의 70% 수준입니다. 고객 골프 접대는 물론 계열사 행사, 직원 연수, 카트 광고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회장 일가 회사를 챙겨줬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서울에서 2시간 정도 이동시간이 소요되는 블루마운틴 CC의 경우 계열사 매출로 인하여 2013년 개장 이후 3년 만에 후자 전환을 이룰 수 있었으며 계열사들은 또 회장 일가 회사가 관리하는 서울 광화문의 한 호텔에도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10월부터 2년여간 133억 원에 이릅니다. 공정위는 이런 거래가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이뤄졌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43억 9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다만 박현주 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고 관여로서 중대하다고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그룹 측은 거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기업 경영권 승계 같은 특별한 의도나 계획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성민수입니다. 자신이 개발을 주도한 특허 기술 덕분에 회사가 2조 원 가까운 매출을 올렸지만 제대로 보상받지 못했다며 한 개발자가 삼성 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회사 측은 소송이 제기된 뒤에야 이 기술의 발명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박재호 박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다니던 2012년 전력 소모를 최소화하면서 모니터 색상을 구현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2014년 말부터 태블릿 PC 등에 쓰인 이 기술로 삼성 디스플레이는 3년간 1조 9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특허청에 등록된 관련 기술 2개의 특허서입니다. 제1발명자는 모두 박 씨입니다. 미국에 등록된 관련 기술 특허에서도 마찬가지. 하지만 박 씨는 기술이 상용화될 즈음 퇴사하면서 매출 발생에 따른 보상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박 씨는 2017년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매출에 도움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성과급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좀 뭐라 그럴까 회의가 좀 들었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자 회사 측은 특허서에 등재된 사람들은 실제 발명자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진술했습니다. 대신 현직 직원 5명이 해당 기술을 발명한 사람들이라며 뒤늦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은 회사 특허팀의 검토를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내, 그러니까 삼성 사내 특허 관리 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 제기가 이제 없어서 이제 출원까지 하게 됐죠.
심지어 박 씨는 특허 출원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로부터 100만 원가량의 보상금까지 받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서나 이런 곳에 발명자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직무 발명에 기여했다라고 볼 여지가 크고 심지어 추정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측은 해당 특허는 다른 이들이 주도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재판을 통해 실제 발명자에게 적절한 보상이 돌아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안에 어떤 식으로든 조치가 있을 거라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코로나19 책임을 놓고 대립해온 양국이 더욱 격한 갈등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입니다. 박원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이 내일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포문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중국에 어떤 제재를 할 거냐는 질문을 받자 오늘은 말하지 않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이번 주 안에 매우 강력한 모종의 조치가 나올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It's something you're going to be hearing about before the end of the week. Very powerfully, I think. 미국은 그동안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반대해 오면서도 엄포 내지 경고 수준의 언급을 해왔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제재나 보복 조치가 곧 현실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읽힙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나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이 예고한 대로 관세나 비자, 금융거래 등에서 홍콩이 그간 누렸던 특별주의를 박탈한다는 내용일 가능성이 큽니다. 백악관도 중국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불쾌해한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압박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He's dis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이런 가운데 홍콩 내부에서도 보안법 반대 시위대와 홍콩 경찰 수천 명이 곳곳에서 충돌 기미를 보이며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한반도 북서쪽에 비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점차 비구름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먼저 오전에는 제주도와 호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낮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지역에도 비가 조금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낮 한때 그 밖에 수도권 지역과 충남 서해안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오후부터 밤까지는 이 그래픽에서 노란색으로 보이는 지역, 강원 영서 중남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아침까지 서해안과 중부 내륙 지역에는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춘천 12도, 청주와 전주, 광주 13도, 서울과 대구 14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이 22도, 춘천과 청주, 전주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만 영남 내륙 지역의 한낮 기온은 대구 28도까지 오르는 등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대부분의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점차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이번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올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